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상승으로 마감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조정이 좀 길어지나 싶었습니다만 뉴욕 증시 5월 들어서 다시 탄탄한 어떤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불씨가 되살아나면서 간밤에도 또 3대 지수 모두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시총 상위주들도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버크셔 해스웨이가 보유 주식 일부 매각 소식이 나오다 보니까 1% 가까이 애플은 하락했습니다만 애플 제외한 나머지 대형주들 모두 상승했습니다. 자, 우리했던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골디락스라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연준 인사들도 인하의 무게를 싣는 발언을 하면서 랠리가 다시 한번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제닛 옐렌 재무장관도 요즘 열일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증시 어제 휴장이었는데 자, 지난주에는 조금 아쉬운 흐름이었습니다만. 네. 지난주 국내 증시 밸류업 실망감에 매물이 출회되면서 결국에 코스피가 2,700선을 회복하지 못했는데요.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번 주 첫 거래일인 오늘장에서 과연 어떤 흐름 보일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퇴를 앞둔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 바로 은퇴 자금이 아닐까 싶은데요. 제대로 준비하자면 끝이 없지만 또 그렇다고 손 놓고 있기에는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큰 상황이죠. 그렇죠. 연금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미국에서는 연금 100만 장자가 4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과연 그들의 비결은 무엇이고 구체적인 노후 대비 방안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하우머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하니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럼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도진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지난 주말 발표된 고용 데이터부터 가자지구 휴전안이 혼미를 거듭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다양한 글로벌 뉴스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상승 흐름 이어갑니다. 간밤 시장 흐름 짚어내기 전에 지난 주말에 나왔던 고용 지표 먼저 살펴봐야 하는데요. 발표된 4월 고용 보고서 확실히 시장에는 긍정적이었습니다. 신규 고용이 17만 5천 건 증가했는데 3월 31만 5천 개의 절반 수준으로 월가 예상치인 24만 명보다도 훨씬 낮은 수치입니다.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전월 대비 0.2%, 전년 대비로는 3.9% 상승했습니다. 전년 대비 상승률이 4% 이하로 떨어진 건 2021년 6월 이후 처음입니다. 노동시장이 확실히 둔화되고 있다는 데이터가 나오면서 미국 경제의 연착륙 시나리오를 지지하는 골디락스,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상태의 수치를 보인다는 분석하에 시장은 환호했습니다. 참고로 ISM 서비스 PMI는 2022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50을 하회하면서 위축 국면으로 들어섰습니다. 물론 한 달의 데이터만으로 추세를 형성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의 발표가 두세 달 정도 연속적으로 이어지는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파월 의장이 앞서 고용 데이터 눈여겨봐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4월 고용 보고서가 나온 뒤 시장의 변화가 상당했는데요. 시장에서는 9월 인하 베팅이 그 전날 62%에서 74%까지 뛰었습니다. 또 인하폭에 대한 기대도 올해 한 차례에서 두 차례로 늘었습니다. 골드만삭스도 여전히 올해 두 차례 금리 인하 시나리오 예상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이죠. 닉 티밀하우스 기자도 이번 고용 보고서가 연준에 큰 변화를 주진 않겠지만 확실히 노동시장과 경기 재가속에 대한 걱정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처럼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메타 등 기술주들 강세 보였고 특히 지난주 애플은 자사주 매입 소식까지 겹치면서 6% 급등으로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간밤 다시 시간을 돌려서 돌아오면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이런 금요일 훈풍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사흘 연속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46%, S&P 500이 1% 넘게 상승했고 나스닥도 1.19% 올랐습니다. 주요 종목들도 살펴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가 1.69% 상승한 반면 앞서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애플의 경우 버크셔 해서웨이가 보유 지분 가운데 약 13%를 매각했다는 소식과 더불어 0.91%, 1%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의 경우 3% 넘게 4% 가까이 상승하면서 주가가 $900를 다시 돌파해냈습니다. 덕분에 반도체주 전체적으로 분위기 좋았고요. 특히 메모리 반도체 회사 마이크론의 주가가 4.73% 급등했습니다.
베어드가 주가를 중립에서 아웃퍼폼으로 상향 조정하고 목표 주가도 115달러에서 150달러로 높인 영향으로 풀이가 됩니다. 구글과 아마존도 초록불 이어갑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면 메타가 3%대 상승했고 일라이릴리도 4.31%, 테슬라도 1.97% 오름세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이어서 연준 이사들도 궤를 함께하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 커져가는데요. 연준 내 실질적인 2인자로 불리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연준이 어느 시점에 금리 인하를 나설 것이라면서도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국채금리는 자연스럽게 하락세 보였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4.5% 아래에서 머물고 있는데요. 한때 4.7을 넘어서 5%대 수익률을 볼 수 있겠다는 우려는 사그라든 모습입니다. 한편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기대감에 하락세를 타던 국제유가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하마스가 카타르와 이집트, 미국의 임시 휴전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라파 지상전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83달러 선에, WTI는 배럴당 78달러 선에 오르면서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는 특히 여러 위원들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4월 고용지표와 금리 방향에 대해 의견을 들어볼 수 있을 텐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와 함께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대만 TSMC가 테슬라의 슈퍼컴퓨터 도조에 탑재할 차세대 반도체 칩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자유시보 등 현지 매체들은 TSMC가 테슬라 도조의 차세대 교육용 모듈 만들기에 들어갔다면서 2027년까지 현재보다 연산 능력이 40배 이상 되는 시스템과 함께 코어스 첨단 패키징 공정 기술과 SOIC를 통합한 웨이퍼 시스템을 만들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행보로 미뤄봤을 때 테슬라 대대적인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조 비용 절감을 위해 그간 큰 공을 들여온 기가 캐스팅 공법에서도 손을 떼고 슈퍼차저 부서 전원을 해고 처리하는 등 고삐를 단단히 틀어쥐면서 앞으로 단순히 전기차 판매 대수를 늘리는 것에서 벗어나 자율주행을 비롯한 소프트웨어, 더 나아가 휴머노이드 프로젝트 옵티머스 개발에 중점을 두기 위해 근본적인 전략을 다시 짜는 모습으로 풀이됩니다. 실적 발표 당시 머스크는 이르면 올해 말 테슬라 공장에 옵티머스 배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며칠 전 공개된 영상을 통해서도 처음 모습을 드러냈을 당시와 비교해 상당한 기술적 진전을 이룬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TSMC의 칩 생산 소식이 테슬라의 변신을 위한 첫 단추일지 관심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1시 주목해야 할 이벤트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지각색으로 불리던 애플이 신제품 행사를 개최하는데요. 대반격을 예고한 만큼 애플의 AI 전략을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업계는 애플이 이번 행사를 통해 1년 반의 긴 공백을 깨고 새 아이패드를 선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AI 기능에 최적화된 M4 칩을 탑재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만약 적용된다면 애플의 최초 AI 기반 장치로 반격의 스타트를 끊게 됩니다. 앞서 팀 쿡 CEO는 다음 달 열리는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AI와 관련해 큰 발표 계획을 갖고 있다고 예고하면서 기대감을 키웠죠. 인공지능 개발에 속도를 내면서 싸늘했던 월가의 시선도 다소 누그러지는 분위기입니다. 웨드부시는 애플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AI 전략을 공개하며 전환점을 맞을 것이라며 AI가 올 하반기 아이폰 판매의 다음 슈퍼사이클을 주도할 것이라고 평가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 생성형 AI가 아이폰 도약에 큰 기회가 될 것이라며 목표 주가를 높여잡는 등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인공지능 레이스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소식도 짚어보죠. 구글, 오픈 AI와 경쟁할 자체 대규모 AI 모델을 준비 중인데요. 최근 영입한 구글 딥마인드 설립자 무스타파 술레이만이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습니다. 마이1으로 불리는 새 모델은 약 5천억 개의 매개 변수로 구성돼 이전에 훈련한 소규모 오픈소스 모델보다도 훨씬 더 몸집을 불렸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시장 선점을 위해 거침없는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인공지능에 들어갈 막대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개발에 우리 돈 14조 원에 육박한 자금을 쏟아붓기로 했고요. 동남아 순방에 나선 사티아 나델라 CEO는 말레이시아 현지 AI 인프라 구축에 3조 원, 인도네시아 2조 3천억 원, 또 태국에서는 데이터 센터 건설을 각각 약속하며 연일 통큰 배팅에 나서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가 호실적을 올리고도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역대급 현금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1분기 우리 돈 15조 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요. 1년 전과 비교해 39%나 늘었는데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은 우리 돈 257조 원에 달합니다. 다만 버핏은 최근 몇 년간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 어렵다며 한탄해오고 있는데 이 많은 돈을 앞으로 어디에 투자할지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또 이번 주 총은 버핏의 오른팔이었던 찰리 먼거가 별세한 이후 처음 열리는 자리이기도 해 후계 구도에도 큰 관심이 쏠렸습니다. 버핏은 자신의 후임자로 그렉 아벨 비보험 부문 부회장을 낙점했는데요. 회사뿐만 아니라 490조 원에 달하는 투자 포트폴리오도 맡길 것을 시사했습니다. 한 가지 더 눈길을 끌었던 건 버크셔가 포트폴리오 비중이 가장 높은 애플 주식을 대거 내답한 점인데요. 버핏은 애플 투자로 막대한 평가책을 거뒀고 그만큼 내야 할 세금이 많아 이를 줄이기 위한 선택이었다면서 애플에 대한 믿음은 여전하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 대체휴일로 하루 쉬어간 우리 시장은 다시 이번 주 첫 거래일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장 열리기 전에 그동안 어떤 이슈들이 나왔었는지 지난 금요일장 복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했던 애플이 양호한 1분기 실적을 기록하자 국내 애플 부품주도 오랜만에 안도의 한숨을 내셨습니다. 애플은 1분기 매출이 지난해 동기 대비 4% 줄어들었지만 매출과 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죠. 또한 아이폰 매출은 10% 떨어졌지만 애플의 중국향 매출은 예상치를 뛰어넘었습니다. 특히 애플은 올 하반기에 공개할 새 스마트폰에 온디바이스 AI를 비롯해서 AI 기능이 대거 탑재될 것으로 전망되면서요. 기대 이상의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따라 애플 부품사들의 매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애플이 실적 부진을 털어내며 국내 아이폰 관련주도 상승세를 지속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BH가 17% 급등했고 비전 프로 수혜주로 꼽히는 하이비전 시스템이 7.95% 뛰었습니다. 그 밖에 LG 이노텍이 4.92%, YMT가 2.55% 올랐고요. 프로텍이 1.91%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팀쿡 애플 CEO가 이번 1분기 실적 발표 당시 AI 발표 계획을 직접 언급하면서 인공지능 관련주도 함께 들썩였습니다. 팀쿡 CEO는 다음 달에 열릴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AI와 관련해 큰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애플만의 차별화된 생성형 AI가 주도권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밝혔죠. 이번 발표를 통해 업계에서는 애플이 AI 판 뒤집기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밤에는 애플의 새로운 아이패드가 출시될 예정인데요. 신형 아이패드 프로의 AI 기능을 최적화한 M4 칩 탑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공개될 아이패드를 기점으로 애플의 AI 전력이 어떻게 구체화될지 지켜봐야겠고요. 아울러 금요일장에서 실적을 공개한 네이버도 클라우드 부문 매출이 생성형 AI 솔루션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매출을 실현하면서 지난해 동기 대비 25%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런 소식들이 인공지능 관련주들의 투심을 자극시켰는데요. 폴라리스 AI가 17%대 급등했고 한글과 컴퓨터가 9%대 올랐습니다. 이어서 플리토와 이스트소프트도 모두 6%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산업부는 한국을 포함한 미국 상무부에 15개국 알루미늄 압출제 반덤핑 조사에 대한 예비 판정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당초 미국 산업계는 한국산 알루미늄 압출제에 최대 66%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는데 다행히 한국 기업의 경우 약 2% 내외로 관세 부담이 생길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한국 기업 중 알맥이 0%, 신양이 2.42%로 관세가 책정됐죠. 반면 주요국의 덤핑 마진을 살펴보면 중국은 최대 376%의 관세를 부여받아 타 국가 중 관세 부담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이번 예비 판정에서 한국산 알루미늄 압출제에 대한 덤핑 마진이 경쟁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산정됐기 때문에 국내 업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렇게 한국 알루미늄 업계가 고율 관세를 피해가자 관련주들이 크게 올랐는데요. 알맥이 24% 넘게 올라 강세 흐름을 나타냈고요. 또 PJ메탈이 11.44% 뛰었습니다. 이어서 풍산이 3.03%, 조일 알미늄과 대한금속이 모두 2%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가자지구 휴전 협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라크 내 친이란 세력이 이스라엘 수도를 공격했다는 소식이 지난 금요일장에서 전해지면서 석유 관련주들이 다시 급등했습니다. 친이란 무장단체인 이슬라믹 레지스턴스는 그동안 이스라엘과 미군을 상대로 100차례 이상 공격을 했는데요. 이스라엘 수도에 공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죠.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도 시리아 내 친이란 거점을 공습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공격을 감행해 이 과정에서 시리아군인 8명이 다쳤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과 친이란 단체가 이렇게 공격을 주고받으면서 가자지구 휴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주말 사이에도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최후 보루인 라파 지역에 지상군을 투입하기 위해 민간인 대피 명령을 내렸죠.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렇게 쉽게 사그라들지 않으면서 국내 대표 전쟁 관련주인 석유주가 급등했는데요. 흥구 석유가 8% 가까이 뛰었고 중앙 에너비스가 4.11% 올랐습니다. 이외에도 극동 유화가 1.16%, 대성 산업이 1.05%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금요일장 이슈 체크해봤습니다. 참고하셔서 오늘장 투자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연휴 전 우리 시장은 다소 아쉬운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앞서 미증시가 좋았고 환율도 다소 진정됐지만 전강 후약 장세였습니다. 2차 전지의 아쉬운 실적에 시장은 힘을 잃는 모습이었죠. 양지수 모두 조정을 받았습니다. 코스피가 0.26% 약세로 2,676선, 코스닥도 동반 하락하면서 865선에 마무리됐습니다. 수급 상황 보실까요?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이 933억 원 매수 우위로 지수의 하단을 지지해줬습니다. 다만 기관이 79억 원 매도 우위, 개인이 1,162억 원 순매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363억 원 팔자 포지션이었고 개인도 145억 원 매도 우위, 기관 홀로 564억 원 순매수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가 확인하시죠.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오랜만에 네이버가 주목받았습니다. 네이버 역대급 영업이익 달성에 주가가 3.07% 올라 종가 19만 4,600원이었습니다. 그 밖에 LG에너지솔루션과 셀트리온, 포스코홀딩스가 상승 마감했지만 자동차 대표주의 경우에는 약세의 골이 깊었습니다. 현대차가 3.21% 조정, 기아가 4.7% 하락했습니다. 전기차 업황 부진과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이 시장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한 탓에 주가는 2거래일 연속 밀렸습니다. 코스닥 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은 코스피보다 하방 압력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시총 10위권 내 종목 중에서 리노공업 한 종목만 5.59% 상승부를 켰습니다. 반면에 나머지 종목들은 일제 약세 기록했는데요. 특히 에코프로가 어닝 쇼크를 기록하면서 에코프로 그룹주, 에코프로 BM이 3%, 에코프로가 2.69% 모두 조정을 받았습니다. HLB가 3.85% 낙폭을 기록하면서 에코프로가 시총 2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 밖에 2차 전지 전해질 기업인 엔캠이 3% 넘는 하락세 보였고요. 반도체 소부장 종목인 HPSP와 이오테크닉스 각각 1.16%, 3.3%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환율은 좀 진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5월 FOMC 이후 추가 긴축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고 금리 인하 기대가 지속되면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13원 10전 급락한 1,362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여러 매크로 이벤트들이 지난주에 마무리가 되면서 이번 주엔 개별 실적 장세가 전개될 전망입니다. 오늘부터 또 많은 기업들이 1분기 실적을 발표할 텐데요. 오늘은 금호석유와 WPC, 고려아연, 위메이드 맥스와 위메이드 플레이, 카카오페이, 한국금융지주, 현대홈쇼핑이 실적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카카오게임즈를 비롯해서 SM과 신세계, 크래폰튼 등이, 목요일에는 카카오와 CJ E&M, LG, NHN, GS, 롯데에너지 머티리얼 등이 1분기 실적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금요일까지도 이제 CJ 대한통운과 JYP, 펄어비스 등이 실적 발표를 하는데요.
증권가에선 최근 실적 전망치는 개선이 됐지만 한 달 사이에 주가 상승폭이 크지 않았던 업종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업종으로는 반도체와 비철, 목재, 증권 등이 꼽히는데 기업들의 실적에 따른 주가 변동성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일정 체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 발표와 함께 애플의 스페셜 이벤트, 그리고 미국의 송배전기기 전시회, 중동의 최대 투자 포럼이 예정돼 있습니다. 애플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밤 11시에 스페셜 이벤트에서 새로운 아이패드 제품을 공개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여기에 AI 기술이 담긴다면 또 AI 관련주들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에서 열리는 송배전기기 전시회 관련해서는 변압기와 제어기, 전선 등의 테마가 주목받을 수 있겠고요. 중동 최대 투자 포럼인 AIM과 관련해서는 중동 특수를 누릴 수 있는 기업들의 소식이 나올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IPO 대여였던 HD 현대마린솔루션이 상장을 합니다. HD 현대마린솔루션이 IPO 흥행에 성공한 만큼 주가가 공모가 대비 4배까지 오를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그리고 목요일엔 옵션 만기일로 일부 변동성 장세가 예상이 되고요. 중국의 4월 무역 수지가 나옵니다. 네이버는 개인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인 치지직의 정식 서비스를 개시하는데 지난 1분기 역대급 영업이익을 낸 네이버에 해당 사업이 힘을 보태줄지 주목됩니다. 마지막으로 금요일엔 국제 슈퍼컴퓨팅 컨퍼런스가 열리는데요. 삼성전자 등이 참가해서 HBM과 최신 패키징 기술 등을 소개하며 차세대 반도체 초격차에 나설 계획입니다. 반도체 딴에 또 한 번 모멘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JYP의 스트레이키즈는 해외 팝스타인 찰리 푸스와 콜라보 앨범을 공개하는데요. 최근 지지부진했던 JYP 주가에 활력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우리가 쉬는 사이에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면서 뉴욕 증시가 3거래일 연속 랠리를 보였는데요. 우리 증시가 미 증시 훈풍을 이어받을 수 있을지 시장 자세하게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2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을 친구 추가하거나 재테크존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더 많은 주식 정보 만나보실 수 있으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장님, 저희가 네. 이제 쉬는 사이에 뉴욕 증시가 상승 랠리를 보였습니다. 뭐 네. 이 비농업 고용 보고서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시장에 좀 훈풍을 불어넣어준 것 같아요. 네. 고용 지표가 나빠졌다, 예상보다 좋지 못하다는 것은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가 되겠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연준의 금리 인하와 연결시켜서 호재로 받아들이는 시장의 분위기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진짜 금요일에다가 어제 우리 어린이날로 쉬는 와중에 월요일까지 연속해서 미국 증시는 진짜 크게 많이 올랐습니다. 네. 이틀 연속 뉴욕 장에 저 정도를 갖다가 반영하려면 오늘 우리 진짜 개법 출발도 가능한데 그 정도 어떤 힘을 보일 수 있을라는지 한번 이렇게 궁금해지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러면 오늘 정리할 거 많은데 우리 이재모 대표님 어떤 식으로 말씀해 주실지 궁금합니다. 네, 그러면 일단 본격적으로 네. 시장 한번 전략 짜보겠습니다. 그로스 리서치 이정로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 대표님 저기 한번 연휴를 앞두고 살짝 우려도 없지 않았는데 좌우지간 금요일 날 미국 증시부터 해가지고
한 이틀 한번 좀 차분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 일단 전반적으로 그 4월 한 중순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네. 미국장도 그랬고 분위기 안 좋았다가 이제 예. 4월 말 좀 회복세, 그다음 5월 초 비교해 상당히 분위기 이제 좋게 지금 가고 있고 제가 이제 그 작년 올해 계속적으로 상승 이제 장세가 이어질 거다 말씀드렸지 네. 않습니까? 이제 그 분위기가 이어지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그 흐름 속에 좀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이제 3대 지수 모두 다 강세를 보였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 이제 3거래일 연속 지금 1% 이상 오를 정도로 예. 상당히 지금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차트 보면 아주 뭐 날아가는 분위기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방금 우리 소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도 오늘 진짜 우리나라 장이 네. 뭐 하루 쉬었는데 그걸 예. 얼마나 반영을 좀 할지 어. 기대가 내심 되고 있고 예. 오늘 우리나라 장 이제 연휴 끝나고 이제 열리게 되는데 과연 얼마나 그 분위기가 이어질지 한번 지켜볼 필요 있을 것 같고요. 개별 종목단에서 보니까 뭐 대부분의 이제 빅테크 기업들 그 분위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네.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도 상당히 분위기 좋았기 때문에 대체로 지금 어제 미국장 상당히 분위기 좋았던 것 같고요. 눈에 띄었던 거는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어떤 삼성전자라든지 예. 하이닉스와 좀 많이 연관되어 있는 그 마이크론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마이크론. 어제 한 4.7 네. 정도 올랐는데요. 예. 지금 이제 투자 의견이 좀 이제 바뀐 거죠. 그동안 중립 의견을 줬던 이제 베어드가 아웃퍼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 주가도 일부 좀 올렸기 때문에 아마 마이크론 이제 목표 주가 올렸다는 것들은 전체적으로 디램이나 메모리 반도체 쪽이 좋다는 것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네. 결국 우리나라 증시는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래서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도 주가가 좀 오를지 관전 포인트이기 때문에 예. 오늘 지금 시장을 볼 때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이게 밑에 단에 있는 국내 이제 밸류체인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국내 증시가 오늘 대체로는 좀 좋을 만한 분위기가 대외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제 전쟁 이슈가 일부 좀 있었잖아요. 네. 예. 지금도 약간 뭐 휴전 협상이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은데 협상이 지금 확정 지어지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약간의 지금 변수가 있긴 한데요. 대체로 지금 이 전쟁 이슈가 4월달 증시에 좀 영향을 많이 미쳤었는데 이건 좀 약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그동안에 어떤 약재로 좀 작용했던 이 전쟁 이슈, 지정학적 리스크가 대체로 이제 약간 호재 쪽으로 좀 바뀌는 느낌. 그러니까 악재가 사라지면서 호재로 이제 변하는 그런 움직임들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증시에 영향을 줄지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시장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큰데 이제 이번 주 눈여겨봐야 할 이벤트 그리고 일정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네, 일단 뭐 대체로 실적이 지금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실적 발표를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번 주에도 국내 지금 대기업군 그다음에 일부 이제 코스닥으로 넘어오면서 중소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별 기업들의 실적은 이제 개별 기업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거 한 번씩 체크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산업별 뭐 이벤트 보시면은 일단 7일 애플이 이제 온라인 스페셜 이벤트를 개최하는데 여기에서 새로운 이제 아이패드를 공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신제품이 없었는데 여기에서 어떤 제품이 나올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애플은 최근 특히 뭐 올해 좀 주가를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내심 시장에서 일부 또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신제품 공개 그다음에 다음 달에 아마 또 초점을 두겠죠. 그래서 이 어떤 이벤트를 좀 보시면서 모멘텀들이 이어질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다 말씀드리겠고 올해 상장하는 기업 중에 대어라고 꼽히고 있는 HD 현대 마린 솔루션이 이제 신규 상장을 합니다. 공모가가 83,400원, 시가총액은 한 3조 원대로 지금 이제 상장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뭐 적정 시가총액을 대략 한 6조 원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기업이 상장하고 나서 주가 반응이 또 어떻게 나올지 한번 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섹터 이슈로는 국내에서 바이오 코리아 컨퍼런스가 열리게 됩니다. 8일부터 10일까지 열리는 행사인데 여기에서 최근에 이제 뭐 핫하게 이슈가 되고 있는 뭐 비만 치료제나 뭐 의료 AI 이런 쪽 관련된 세션이 열리게 되는 것 같고요. 국내에선 유한양행, 동화 ST, 한미약품 이런 굵직한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참석을 해가지고 세션 발표도 있고 자사 이제 부스 뭐 열어가지고 뭔가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어떤 이야기들 나올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바이오 코리아 컨퍼런스 저게 그동안에 쭉 매년 있었던 행사인가요? 네, 매년 있는 행사이고 이제 정례적으로 뭐 바이오도 이제 산업 이슈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열리게 되는 것 같고 국내에서 열리는 이제 코엑스에서 열리는 행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세션 같은 것도 한 번씩 가보시면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 국내 OLED 이쪽 뭐 디스플레이 관련주 이쪽에서 무슨 AI 관련 큰 발표를 앞두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일단은 뭐 애플의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애플이 지금 이제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있기로, 그다음 최근에 주가도 썩 이제 분위기 좋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가 AI 산업에서 좀 약간 다른 빅테크 업체들에 비해서 뒤처지는 것은 아니냐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애플이 다음 달 아마 WWDC라고 하는 개발자 이제 회의가 되겠는데 여기에서 AI와 관련된 좀 계획이 발표가 되는 것으로 보이고 애플의 움직임에 따라 국내에서 소위 말하는 애플 관련 기업들이 있잖아요. 예.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이 좀 지난주에 일부 좀 주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자막에 나오고 있지만 LG 이노텍이 국내에서 역시나 애플의 가장 큰 수혜주로 좀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에 좋더라고요. 네네. 주가. 예. 일단 뭐 1분기 실적도 나왔는데 예. 그런 대로 잘 나왔다는 평가도 있었고 애플의 어떤 움직임, 애플의 어떤 전망이 결국 LG 이노텍 실적이 많이 이제 반영이 되다 보니까 LG 이노텍이 좀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하이비전 시스템이나 이제 펨텍 이 두 개 기업은 사업의 어떤 구조가 비슷하고요. 최근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펨텍은 2주 전쯤에 제가 탐방 다녀왔다고 소개도 했던 예, 기업이고요. 예. 하이비전 시스템도 제가 22년도에 탐방 갔다 와서 이 자리에서 소개를 다 시켜드린 기업들입니다. 이 기업들 역시 다 그 고객사를 뭐 회사에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북미 A사라고 많이 표현하는 이제 애플입니다. 그래서 애플 쪽에 이제 카메라 모듈을 만들기 위한 검사 장비, 결국 이 장비들은 LG 이노텍에 납품이 돼요. 실제로는요. 생산 라인에 들어가게 되고 이 두 개 기업 역시 애플이 이제 보통 이렇게 선점해가지고 장비들을 납품하기 때문에 애플 수혜주로 꼽히는 기업들이고 이 두 개 기업들도 한 번씩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지난주 이제 금요일인데요. BH가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예. 동사는 이제 경연성 회로기판이라고 하는 FP12 이걸 이제 납품한 업체이고 역시나 애플 수혜주로 많이 꼽히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이제 지난주에 또 일부 증거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좀 올리는 그런 보고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애플 관련된 기업들이 좀 주목도 받았는데 때마침 또 보고서 나오는 과정에서 목표 주가 상향 조정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좀 강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애플 관련된 기업들을 한 5월 그다음에 6월 초까지 당분간 좀 관심 있게 좀 봐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야, 저런 BH 같은 거는 진짜 들고 계셨던 분들 지난주 짜릿한 손맛을 한번 느끼셨을 것 같아요. 예. 네. 네, 아니 그 지금 국내 증시가 사실 이제 4월에 워낙 안 좋다 보니까 5월 들어서는 셀인메이가 아니라 바이인메이 이제 좀 사야 된다 이런 네, 얘기가 많았는데 네. 이 휴장을 했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상승세를 보이지 못했어요. 대표님께서 지난주 이제 코스피, 코스닥 흐름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뭐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도 반등세는 확인했습니다. 지난주에. 그리고 뭐 다행히도 지난 4월 그 중순 이제 저점이었던 2,500 그 선을 상당히 잘 지킨 다음에 지금 추세를 유지시키고 있기 때문에 전형적인 상승 추세입니다. 이거는 작년 이제 10월, 그다음에 이제 올해 1월, 그다음에 이제 올해 4월 중순 해가지고 그 저점이 계속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보통 저점이 올라가면 우리가 상승 추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전형적인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제가 볼 때 이 강세장은 좀 유지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결국 이제 고점입니다. 결국 제가 보는 관점에서 상반기 중에 이 2,800선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그래서 상승세를 진짜 만들어낼지 관심 있게 보는 거고요. 최근에 다시 또 죽었던 불씨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나오니까 네. 결국 이거는 올해 내내 아주 중요하게 작용할 호재이자 또 변수입니다. 변수는 이제 좀 늦춰지는 거죠. 결국 미국의 금리 인하가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핵심 이제 주가의 상승 요인이 이 미국 금리 인하 이 이벤트가 나올 때마다 역시나 국내 증시는 좀 반응을 할 거고요. 그리고 뭐 글로벌 증시가 좀 다르게 움직인다 그럴 경우에 결국 반도체 쪽인데 지금 반도체도 분위기 워낙에 좋고 그 주말에도 지금 그 반도체를 조사하는 시장 조사기관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DRAM 쪽의 호황은 지금 1분기, 2분기, 그다음에 하반기 계속 좋아진다 이야기가 되고 네. 있고요. 실제로 국내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아주 계속 많이 강조하는 HBM은 뭐 단가 계속 올라갈 거고 네. 아마 내년 전망이 될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전체 그 DRAM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뭐 30%대까지 올라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가 자체가 비싼 제품이
매출 포지션을 많이 차지하게 된다 그러면은 네. 당연히 국내 기업들 이익은 좋아지는 거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뭐 국내 증시가 안 좋을 이유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이런 어떤 흐름이라고 놓고 볼 때는 국내 증시는 역시나 당분간 이 추세는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이제 지금 미국이 이제 반도체 얘기 조금 더 가자면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분위기가 지난 주말하고 어제 같은 분위기로만 날아가 버리면은 이거 뭐 하루나 이틀 만에 최고치 경신도 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 아까 언급하신 바와 같이 마이크론도 아주 좋고요. 이 와중에 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또 발언이 은근히 또 화제가 됩니다. 네. 뭐 이렇게 취재진과 만나서 이렇게 툭 던진 얘기가 뭐 저 정도 위치에 있는 분들은 말도 한마디 뭐 하면은 우리가 또 해석하기 바쁜데요. 뭐 날씨가 포근해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아니 봄이 왔네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좀 뭐 여러 가지 그 함의가 뭔가 싶어서 얘기가 나오던데. 예. 삼성전자 뭐 반도체 봄이 왔다고 보세요. 네, 이미 뭐 봄은 봄은 왔고. 사실 온 것 같고요. 이제 여름이 오느냐, 여름이 예, 오느냐. 이제 더 뜨거워질 거냐가 시장에서 가장 관심사인 거고요. 지금 뭐 봄은 왔는데 이제 주가도 살짝 좀 한번 좀 시세가 나왔다가 시세가 주춤하잖아요. 나왔다가 그러니까 또 주춤하고 다시 있는. 시장에서는 이 반도체 특히 또 삼성전자 주가의 상승을 좀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 봄이 왔네요라고 하는 저 이제 어떤 멘트의 이제 함의가 그런 쪽으로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도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이제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커버되는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의 투자 의견도 좀 바뀌고 있고 목표주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12만 전자 얘기까지 나왔네요. 네네. 사실 작년일 겁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국내 하우스에서는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그렇게 높게 보진 않았습니다. 대체로 한 뭐 9만 원 정도 이렇게 많이 받고 글로벌 IB 쪽에서는 한 12만 원 저 숫자가 계속 있었습니다. 사실은. 네. 근데 제가 뭐 체크를 다 안 해봤지만 해외 쪽은 목표 주가가 올렸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국내에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장 낮은 쪽을 보시면 한 1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높은 쪽이 지금 KB증권하고 한국투자증권이 12만 원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지금 목표 주가가 올라오고 있다는 것들은 결국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가 올라오고 있다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2분기, 3분기 점점 이제 주가도 실적도 올라올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거고요. 지난 3월이죠. 3월 20일부터 해서 삼성전자 주가가 아주 강하게 올라올 때 그때 결국 올라왔던 아주 중요한 모멘텀은 우리가 그 HBM 후발주자이긴 한데 네. 우리도 지금 이 엔비디아 쪽 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어허. 이런 이야기가 전해졌던 예.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삼성도 이제는 엔비디아에 저 HBM을 납품할 수 있겠구나. 요 기대감이 나왔다가 다시 이제 1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일부 차익실현 나온 건데 결국에는 2분기 지금 다시 HBM 이 새로운 모델에 대해서 뭐 늦어도 6월 말 정도 제품 양산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멘텀이 다시 저는 살아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삼성전자 주가가 살짝 지금 7만 원대 눌려 있긴 한데 8만 원, 9만 원, 뭐 10만 원 다시 가는 건 결국 시간 문제인 거고 저 HBM이 또 다시 이제 주가 상승의 트리거가 될 수 있을지를 좀 보시면서 좀 주가 흐름을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 HBM 이슈 때문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이제 반도체 단에 네. 기대감이 몰리고 있는데 기대감이 워낙 크다 보니까 빚을 내서 투자하는 비투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한미 반도체 신용융자 잔고가 상장일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또 이 부분에 대한 좀 주의가 필요하겠죠? 늘 뭐 신용이라든지 빚을 내서 투자하는 거는 사실 주의가 필요한데 이제 시장이 사실은 좋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시장이 좋을 장 때는 좋을 때야. 네, 국내에서 투자하시는 분은 오히려 뭐 더 레버리지 효과가 크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고요. 네. 문제가 뭐냐면 이제 증시가 이러다 뭐 까- 어떤 이유든 관계없이 우리나라 증시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폭락장이 옵니다. 폭락장이 오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빚내신 분들이 이제 좀 힘든 시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용이라든지 스탁론 이런 것들이 늘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인데 지금 한미 반도체만 하더라도 사실은 주가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 많이 올랐어요. 네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 하반기에도 굉장히 비싸다, 많이 올라왔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그 이야기들은 지금 제가 비싸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비싸진 거죠. 그리고 실제로 반도체 장비 쪽이 이렇게 늘
고평가받는 시기나 고평가를 받는 종목군들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 종목군들과 비교를 해도 좀 약간 과할 정도로 지금 올라가 있는 거죠. 그 이야기들은 현금 매수 많이 들어와 있지만 실제로 빚을 내서 투자한 어떤 자금들 많이 들어왔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가 없지만 이 종목이 약간 주가가 꺾일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반대 매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서 주가의 낙폭이 더 커질 수 있는 현상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우리가 좀 투자할 때 분명히 주의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한미반도체가 당장 뭔가 주가가 꺾일 만한 요인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동사 공급하는 이 검사 장비 쪽, TC본드라는 검사 장비가 결국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계속적으로 고객사 다변화 기대가 있어요. 그 기대치가 지금 저 주가를 지금 끌어올린 거기 때문에 당장은 뭔가 꺾이거나 그럴 건 아니다. 다만 이제 시장 이슈 이런 것들은 늘 투자하실 땐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기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아침에 이제 그거 하면은 뭐 기본적인 지수 확인 그리고 테슬라 전기차 쪽 어떻게 움직였나 하고 또 이 또 엘버말 주식도 이렇게 주가를 확인하던데 이쪽에 엘버말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바닥을 갖다 다지는 모습에서 이제 반등 양상은 나옵니다만 우리는 또 이제 최근에 에코프로 그룹 진짜 실적 발표에 조금 이제 주춤주춤했단 말이죠. 요거 어떻게 보세요? 뭐 전기차에서는 뭐 캐즘 해서 이제 일시적인 수요 정체 이걸 갖다 캐즘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제 조금 테슬라 주가를 보면서도 이제 회복할 시점 아닌가라고 보는데 실적과 연관해서 이쪽은 우리 국내 2차 전지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뭐 1분기 실적이 최근에 발표가 네. 되고 있는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실적이 나오고 난 이후에 무언가 주가가 출렁이거나 크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은 분명히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뭐 실적만 놓고 봤을 때 주가는 대략 바닥권을 좀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지금 단기적으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가 있느냐? 역시나 2분기도 실적은 안 좋다라고 전망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당연히 2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분명히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실적 때문에 무언가 움직이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무언가 실적보다는 전체적으로 어떤 산업의 흐름의 어떤 방향성을 체크하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 대체로 최근에 주가를 조금씩 올렸다 떨어뜨렸다 했던 것들은 리튬 가격인 것 같아요. 리튬 이제 원재료 단에서의 무언가 가격 이슈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전방 시장의 어떤 흐름을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전기차 어떤 기업들의 실적의 어떤 바로미터로서 바닥권을 맞춰줄 수 있을지 이걸 체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2차전지 쪽에서 좀 변동이 나온다 그럴 경우는 리튬 이슈가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2차 전지는 하반기 저는 이제 상승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요? 그래서 네네. 제가 볼 때 빠르면 8월인데 8월은 역시나 LG 엔솔의 원통형 전지가 나오는 그 시점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원통형 전지가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4680, 4682라고 하는 그 새로운 시리즈의 이 제품 양산이 되면서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를 지켜보는 거고요. 대체로 지금 2차 전지 쪽 투자하시는 분들은 장기적 성향이 워낙에 강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주가 흐름을 크게 무언가 우려하시거나 그런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좀 느긋한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결국 중간중간 나올 수 있는 뭐 8월 달이면 8월 달, 뭐 LG 엔솔에 양산하는 4682 배터리면 그 배터리든 또는 뭐 리튬 가격의 반등이든 이런 중요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기다리면서 투자를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실적이 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게 보면은 실적이랑 주가가 같이 가지 않는 기업들도 있는 것 같아요. HD현대중공업 이게 지금 예상치에 30% 못 미치는 영업이익 기록했는데 오히려 4월 들어서 주가가 10% 넘게 올랐어요. 대표님 이런 종목들은 이거 왜 그런 걸까요? 글쎄요, 뭐 실적이 안 좋았는데 올라가는 것들은 대체로 지금은 안 좋았지만 그 다음 보기엔 좋을 수 있어. 아. 네, 해석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잘 나왔는데 더 잘 나온다 하더라도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더 잘 나온다 하는 거는 그러면 좀 쉬었다가 다시 나중에 좀 들어가면 되겠네. 이렇게 해석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뭐 저런 쪽이 제가 볼 때는 뭐 당장 뭔가 실적이 안 좋았다. 이걸로 지금 뭔가 좀 주가가 꺾이거나 그럴 섹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HD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조선주가 뭐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지금 뭐 향후 2, 3년 일할 그런 거리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무언가 분기 실적이 좀 안 좋았다 이걸로 우려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일부 기업들 중에서는 또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1분기 실적이 나올 줄 알았는데 반영이 안 돼가지고 2분기, 3분기에 밀렸다.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은 1분기 실적이 안 좋다더라도 잠깐 낙폭이 있으니 바로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실적이 안 좋았는데 주가 올라가는 기업들은 아마 그런 이유들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여러분들 실적을 이제 발표할 때 숫자도 분명히 보시지만 그 숫자를 꼭 해석을 하셔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각 기업들이 실적 발표 때만큼이라도 IR을 하는 이유들은 뭐냐면은 이 숫자를 해석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은 아 이번에 실적이 왜 안 좋게 나왔는지 그 다음 어떻게 나올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시면서 좀 투자를 하시면은 그 어떤 주가 흐름의 맥락도 여러분들이 좀 짚어갈 수 있으니까 각 기업들의 실적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서 제가 이번 주 이벤트 중에 기업들 실적 이야기 드렸잖아요. 예, 예. 중요하다. 그러니까 각 기업들 그러니까 투자하시는 기업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기업들 실적 공시, 전자 공시 들어가셔가지고 꼭 확인하는 어떤 습관을 좀 들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저 그 조선 해운 요 얘기 나왔으니까 이제 내일 HD 현대 마린 솔루션 그러니까. 상장을 하잖아요. 예. 요거 좀 흥행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흥행이 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3조 원대로 이제 상장을 하는데 시가총액 예. 기준 시장에서는 이미 뭐 적정 시가총액 6조 원이라고 일단 얘기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사가 3조 원대 상장하니까 뭐 첫날부터 얼마나 좀 주가 세게 나올지 한번 볼 필요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6조 원이 적정 주가로 얘기했는데 너무 올라가 버려가지고 그 이상 넘어간다 그러면은 살짝 부담은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 각 기업들의 적정 그 주가는 어딘가 그 레벨을 좀 생각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 분명히 최근에는 이 적정 주가 밸류에이션보다는 수급의 힘이 더 강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분위기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상황 봐가지고 뭐 신규 매수도 가능하면 매수 들어가는 거고 뭐 이미 공모주 때 물량 좀 받았다 그러시면은 적정 시점에 잘 수익 실하는 것도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하기야만. 그래도 예, 대체로 신규 상장하고 나면은 좀 시세가 나오는 편이니까 그때를 잘 이용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뭐 저런 거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얘기가 뭐 적정 주가 필요 없어 이러더라고. 적정 주가 필요 없고 당일날 비도파 보면서 매수 강하다. 계속 따라붙을 세력이 있다. 돈 있다 싶으면 막 땡기는 거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일각에서는 또 저건 너무 커가지고 혹시 수급 좀 이렇게 빨아들일까 봐 좀 은근히 그거 하긴 하던데. 보통 이제 시가총액 큰 기업들이 상장할 네. 때 이벤트는 뭐냐면 결국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저 종목에 다 몰리는 겁니다. 글쎄. 몰려버리니까 다른 종목들에 예. 관심을 안 두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약간 소외가 되는 이제 흐름이 나오는 거죠. 작년에도 몇몇 기업들이 상장할 때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뭐 에코프로 머티라든지 예. 전 로보틱스가 굉장히 큰 단위로 상장했는데도 그랬죠. 시세가 더 나왔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 종목들에만 다 초점을 두고 다른 종목들은 거의 뭐 관심이 없는 예, 그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언급해 주신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4월 달에만 16.7%나 올랐네요. 엄청나게 오르고 4월 내내 오르다가 5월 들어서 1, 2, 3, 4월 동안에 한 3% 가까이 빠졌는데 뭐 사흘 딱 조정받고 오늘 같은 분위기에서 탁 또 이렇게 튀어준다면은 걱정이 없는 거고 뭐 그렇게 봐야 되겠는데 말 난 김에 실적 난 김에 저 네이버 이거 전망치를 웃돌았지 않습니까 분기 실적. 네. 네. 자 여기 뭐 주가도 나름대로 나쁘지 않았고 네이버하고 카카오하고 묶어서 한번 봐주시죠. 이건 네이버만 얘기하기에는 늘 항상 얘들은 세트로 얘기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네, 네이버 얘기하면 항상 늘 카카오 따라오다 보니까 예. 오죽하면 네. 네카오겠습니까? 그래서 네카오 이제 이야기를 드려야겠는데 네. 저는 늘 의견이 똑같습니다. 네이버를 사셔야 됩니다. 카카오는 아직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저는 단호하시다. 네, 와, 네이버파이기 네, 때문에 네. 네이버를 사셔야 말씀드리겠고 네이버는 지금도 주가가 싸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네이버는 지금 주가를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네이버 카카오가 올해 그 1월, 2월, 3월 계속 빠지는데 이때 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2월 특히 2월 달에 그 저PBR 갖는 기업들 주가 많이 예. 올라갈 때 수급이 이제 그쪽으로 많이 쏠려갔습니다. 소위 말하는 성장주 쪽은 주가에 예. 수급적으로 좀 약했어요. 그래서 주가가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 네이버도 아마 그런 현상이 있었을 거고 카카오도
뭐 개별 기업의 어떤 모멘텀이나 이슈와 관계없이 수급적으로 카카오나 네이버가 똑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비슷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이버 실적이 지난주 나왔는데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네. 역대급 실적이 나왔어요. 분기 지금 영업이익이 4,393억 기록을 했고 시장에서 추정했던 것보다도 더 잘 나왔고요. 그다음에 분기 단위로 봤을 때도 아마 분기 최대 아마 영업이익이 나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실적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 주가라면 사실은 이 정도 실적이라면 사실 주가는 신고가가 나와야 돼요. 신고가가. 근데 지금 보시면은 신고가가 랠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네이버를 바라볼 때 안타깝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도 작년 올해 계속 네이버 싸다 이야기 들었는데 여전히 싸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여전히 못 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오를 만한 동력이 필요한데 그 동력은 제가 볼 때 아무래도 미국 금리 인하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21년 1월 때 주가 강했을 때 뭐 그때 반대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시장 좋을 때 분명히 좋았지만 그때는 또 고평가라 얘기 드렸지만 지금은 너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취직 이것도 뭐 보니까 5월 9일 정식 출시한다라고 이야기되고 있는데 3월 달 월간 활성화 이용자 수 보니까 225만 명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용자가 많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이 플랫폼이 되겠죠. 이 게임 스트리밍 관련된 중개 서비스 같은데요. 이런 쪽에서 뭔가 새로운 그 이제 또 숫자가 나올 만한, 그러니까 뭔가 모멘텀을 또 찾을 만한 이슈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로 주가를 올릴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5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개장까지 한 8분 정도 남은 상황인데요. 저희가 기대했던 대로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오늘 시장 좀 좋게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코스피가 1.39%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2,714포인트, 2,700선 넘을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 0.66%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871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치 결과 볼까요? 아까 이재모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마이크론 주가가 좋았다 보니까 지금 반도체 투톱 오늘 날아오르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3% 가까이 급등 출발 예상되면서 지금 8만 원 토치 예상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3.52% 급등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예상치 결과 17만 9,300원. 과연 지금 8만 전자, 18만 닉스 달성할 수 있을지 좀 예의주시해 보셔야겠고 나머지 LG에너지솔루션이 0.9%,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65%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2%대 상승 출발 잡히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현대차 0.62% 오늘 반등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기아는 보합, 셀트리온이 1%대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현재 예상 체결가 19만 1,000원. 포스코홀딩스가 2.48% 오름세로 41만 3,500원의 예상 체결가 잡히고 있고요. 네이버 오늘도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1.13% 상승하며 19만 6,800원 선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도 함께 보시죠. 오늘도 좀 에코프로비엠은 실적 쇼크가 아직까지 좀 여전한 분위기인데요. 0.2% 약세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에코프로가 보합, HLB가 0.2% 소폭의 오름세, 알테오젠이 0.79%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LCLB 현재 예상 체결가 10만 2,600원, 알테오젠이 17만 8,600원으로 잡히고 있고요. 엔캠은 오늘 3%가량 빠지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 26만 2,0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반도체 소부장주 역시도 강세 출발 예상됩니다. 리노공업이 3% 가까운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HPSP가 2.61% 오르면서 39,250원에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오테크닉스도 3.02% 상승 출발 예상되는데 예상 체결가 23만 9천원. 그 밖에 셀트리온 제약도 오늘은 2.2%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0.57% 플러스권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네. 예상했던 대로 오늘은 굉장히 좋은 출발할 것으로 보여요. 네, 이틀치를 한꺼번에 반영하면서 지금 하는데 코스닥이 생각보다 조금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사실 말해서 이렇게 기술적으로 보자면 위에 걸리는 선은 없습니다. 이렇게 위에서 가로막고 있는 이동평균선들이 있어가지고 이중 가면 받치겠다 싶은 건 없고 다만 이제 2,710에서 한 2,730, 40 그 사이에
조금 이렇게 매물대가 있겠습니다만 그거 통과하면은 뭐 전고점 열고 전고점 열면은 애초에 이 장 돌았을 때 찍었던 게 2,850에서 60인데 지금 미국 분위기 이대로 가면은 저쪽만 조용하면 중동 쪽만 조용하면 저쪽만 조용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아니 뭐 미국의 재무장관하고 연준 의장이 저렇게까지 열일하는데 발벗고 나서는데 지금 우리를 임명해 주신 분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아주 뭐 대놓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미국 월가도 눈치채고 지금 이제 가고 있는 거고 뭐 그런 상황인데 개장 초 저 예상 동시 호가에서 나오는 저 지수 흐름을 갖다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수급이 되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환율도 많이 떨어졌으니까 네. 외국인들 한번 기대해 보죠 뭐. 예. 네, 지금 저희가 아까까지 이제 네이버에 네. 대해서 강한 의견을 예. 제시해 주셨고 카카오보단 네이버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카카오 이제 9일에 실적이 나오잖아요. 이 실적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제 카카오는 이제 실적도 그닥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거고요. 카카오가 지금 여전히 좀 해결해야 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최근에 그나마 좀 호재로 나오고 있는 것들이 그 이제 기업 인수 관련돼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일부 좀 조건부 승인해주는 이제 그런 네. 것들 호재로 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일부 좀 주가를 좀 올릴 수 있는 요인이긴 한데요. 근본적으로 지금 카카오가 좀 가야 될 길은 좀 더 멀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카카오는 네이버에 비해서 좀 뒤처질 수밖에 없다라고 사실 말씀드렸던 거고요. 카카오가 나쁜 기업이거나 뭐 안 좋은 기업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좋은 기업이긴 해도 투자 입장에서는 늘 이제 가치 평가를 하기 마련이고 같은 이제 비슷한 이제 사업군이라고 놓고 볼 때는 매력도로 놓고 볼 때 네이버가 좀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제가 네이버를 사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는데요. 뭐 각자 이제 시청하신 분들이 나는 투자 판단상 카카오가 더 좋아. 그럼 카카오 투자와도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카카오가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바라봤을 때 좀 힘들게 했던 점들이 있었고 악재라면 악재가 되겠죠. 네이버보다 악재가 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좀 쉽게 네, 잡음들이.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결국 주가를 좀 약간 계속 끌어내리는 요인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저는 좀 우려가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사실 제가 네이버 카카오 비교했을 때 가장 사실 네이버를 더 좋게 봤던 건 뭐냐면은 카카오는 그 밑에 있는 기업들이 쭉 쪼개진 상태에서 많이 상장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수급도 여러 군데로 분산이 되어 네.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네이버는 일단 뭐 해외 증시에 일부 상장되어 있지만 국내에서 네이버가 상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가 이제 자회사들 어떤 모멘텀이나 펀더멘털을 다 온전히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점이 전 좀 더 좋았기 때문에 네이버 말씀드렸던 거지 카카오도 사실은 뭐 나쁜 기업은 절대 아니다. 다만 지금 해결해야 될 그 산적한 이벤트 이슈가 좀 너무 많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좀 해소가 되면 그때 투자해도 늦지는 않겠다라고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저것 하기야 뭐 이것저것 자회사 아니면 그 안에 사업 분야의 그 시너지를 다 합해서 한 10 정도의 주가가 반영됐는데 이것 떼내고 저것 떼내면 당연히 떨어지는 게 당연하고 워낙에 또 욕도 많이 먹었고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그런데 틈만 나면 그걸 따라 하겠다는 기업들이 또 나오니까 그거 하긴 합니다만 아니 그런데 지금 오늘 분위기는 좋을 거는 분명한데 다만 이제 그 지수 상승폭을 더 키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발목 잡을 만한 두 개가 지난주에 그 밸류 프로그램 이제 추가적으로 나온 것이 조금 기업의 자율에 맡긴다 하는 측면에서 좀 다소 그거 했고 그리고 약간 또 시장 내에서 결국 내년에 금투세 이거 결국 실시되는구나 쪽으로 지금 자꾸 이제 걱정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뭐 좀 들은 얘기 있으십니까? 뭐 저도 언론에 나오는 건 이제 보는 정도인 거고요. 네, 사실 네. 밸류업 그 정책은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단기적으로 뭔가 정부에서 발표한다고 했을 때 기대치는 안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나올 만한 이슈는 없고요. 네. 결국에는 이제 저게 작동이 되면서 중장기적으로 국내 증시가 이렇게 지금 서서히 올라가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느냐인 것 같습니다. 결국 짧게 그 순간순간 올라갔다 떨어지면 의미는 없는 거고요. 예. 수적으로 쭉 올라가줘야 이게 정책의 의미가 있는 거지. 지금 단기적으로 정부에서 발표하는 내용들의 어떤 이슈가 있을까? 저는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둘 필요는 없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네. 그 점은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정책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저건 계속적으로 이제 연장선상의 이야기 나오니까 그거를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첫 거래일 저희 개장하겠습니다.
연휴를 마치고 이번 주 첫 거래일이죠. 화요일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쉬는 사이에 미증시가 좀 상승 랠리를 보였습니다. 비농업 고용 보고서에서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해서 17만 5천 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지금 고용 시장이 너무 뜨겁지도 그리고 너무 차갑지도 않은 골디락스 상태다라는 분석이 나왔고요. 여기에 더해서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에 다시 한번 불이 지펴지면서 뉴욕 증시가 상승세를 나타낸 것으로 보였는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 국내 증시가 휴장 때 이제 받지 못했던 훈풍을 좀 동시다발적으로 받는 모습이 아닐까 지금 보입니다. 국내 증시 지금 코스피가 1.5% 상승 출발했습니다. 현재 2,718포인트. 이제 5월 들어서 처음으로 2,700선 돌파에 성공한 모습이고요. 코스닥이 1.13% 올라갑니다. 87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거래가 보겠습니다. 일단 유가증권 시장에서 예상했던 대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 오늘 굉장히 좋은 출발 나타냅니다. 삼성전자가 2.7% 상승하면서 79,7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3.7% 급등합니다. 현재 179,600원, 8만전자, 18만 닉스 오늘은 좀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0.9% 오르며 39만 4,500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04% 올라갑니다. 현재 거래가 77만 9천 원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보시죠. 오늘은 현대차와 기아가 소폭의 반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0.62%, 기아가 0.18% 상승 출발했고요. 셀트리온 1.7% 올라갑니다. 현재 거래가 19만 4,100원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도 1.61% 강세 지금 전개가 되고 있고요. 네이버 오늘도 올라갑니다. 1.39% 상승하면서 거래가 19만 7,400원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도 보겠습니다. 지금 에코프로 BM이 실적 쇼크의 타격을 여전히 받으면서 0.2% 약세입니다. 거래가 22만 5,500원. 에코프로도 0.49% 빠지면서 지금 3위로 내려갔는데요. 거래가 10만 700원이고요. 그 사이에 HLB가 2.15% 반등하면서 시총 2위에 올라섰습니다. 현재 거래가 10만 4,700원. 알테오젠이 2.26% 상승하고 있고요. 2차 전지 전해질 기업인 엔캠 오늘도 1% 넘게 빠지는 분위기입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죠. 일단은 미증시 훈풍에 반도체 소부장주가 오늘 장 초반부터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리노공업이 전 거래일에 이어서 6.39% 급등했습니다. 일단 이 거래일 연속 지금 10% 넘게 올라가고 있는 건데 거래가 29만 1,500원으로 잡히고 있고요. 반도체 소부장 기업 HPSP가 0.92% 상승권, 이오테크닉스가 3.88% 상승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24만 1,000원이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올라갑니다. 2.62% 상승하면서 98,1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대 플러스권입니다. 일단 지금 시장에서 좀 강한 기업들 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그리고 AI 반도체 관련 기업들 좋은 지금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HBM 관련주에서는 DI와 STI, PSK홀딩스가 지금 시세를 내고 있고요. 온 디바이스 AI도 좋습니다. 온 디바이스 AI에서는 오픈에지 테크놀로지가 3%대, AD 테크놀로지도 3%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잘 나가다 보니까 지금 전선 관련주도 흐름이 좋은데요. 오늘 LS가 4% 가까이 오르면서 현재 거래가 13만 4,700원. 대원전선도 올라갑니다. 3.89% 상승권 3,335원이고요. LS 에코에너지도 플러스권에서 전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유리기판 쪽도 오늘 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캠트로닉스가 3.65% 상승하고요. 필옵틱스가 3.4%, 삼성전기가 3.18% 시세 분출 중입니다. 수급 상황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일단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기관과 함께 양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098억 원 매수 우위, 기관도 888억 원 순매수 기록 중이고요. 개인만 2,373억 원 팔자세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만 파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95억 원 소폭의 매도 우위고 개인이 71억 원, 기관이 80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환율이 전 거래일에 급락을 했었는데 오늘 추가로 내립니다. 6원 30전 내리면서 1,356원 5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소장님, 오늘 네. 환율이 이렇게 내리다 보니까 뭐 우리 증시 분위기 더 살아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거나 지난주 FMC 이후 그리고 또 고용지표까지 거치면서 증시가 이렇게 환호할 수 있었던 또 거시적 변수 중에 이제 그거죠. 달러 약세하고 미국채 수익률, 시장 금리가 이렇게 뚝 떨어졌다 하는 부분이 굉장히 이제 힘을 낼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외국인들 지수선물 사는 것도 장난 아니죠. 네. 벌써 뭐 5천 개 넘지 않았나요? 네. 개장하고 5분도 안 돼서 5천 개가 넘었다 할 것 같으면은 이거는 이제 뭐 지수는 땡기겠다는 강력한 의지라고 보여지네요. 1,350원대 그리고 지금 타겟은 또 1,330원이니까 1,330원까지는 또 열어둬야 되니까 그 사이에 우리가 이제 얼마나 이제 반등을 땡기느냐 하는 상황이 이제 뭐 펼쳐질 것 같습니다만 지금 미국 지수선물은 뭐 그렇게 그건 아니죠. 살짝 약보합 정도로 보이는데. 네. 어쨌거나 저거 기어이 또 2,720 회복했네요. 딱딱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개 있습니다. 2,720.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 전에 봤던 고점 그것까지 해서 이래저래 바깥에서 이렇게 무슨 돌발 악재만 없으면 2,850, 60까지는 가는 와중에 지금 맞아요. 연재시 제대로 찍었네. 바로 그냥 8만 전자 18만 하이닉스 돼버렸네. 네. 좋아요. 근데 이런 날도 못 가는 업종 같으면 참 이렇게 투자자분들 많이 이렇게 화가 좀 나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 말 난 김에 요거 탐방 기업 가기 전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재모 대표님. 이제 좀 잊혀졌던 이슈인 그 테마인 수소 얘기가 슬쩍 나오더라고요. 네. 이거 뭐 좀 실체가 있습니까 지금? 현대차 쪽에서 수소 얘기가 나오던데.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네.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올해 그 현대차가 계속 수소라는 단어를 계속 꺼내들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끄집어내고 있다. 그러니까 잘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은 지난 CES 2024 행사에서도 수소랑 소프트웨어가 네. 핵심 키워드였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올해 2월이죠. 2월 들어서 현대차가 현대 그 모비스가 가지고 있던 그 사업부 중에서 연료전지 사업부를 양수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가 직접 하겠다는 거죠. 네. 내재화 시켜가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대차가 지난 2년간, 그러니까 22년도, 23년도 굉장히 수소 쪽에 조용히 있다가 뭔가에서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언론부들 통해 가지고 뭐 계속적 기사, 그러니까 활동하는 내역들을 기사로 지금 전달을 하는 거죠. 예. 그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도 언론 보도 나왔지만 그 미국 이제 오클랜드에서 진행이 된 캘리포니아 대기환경국 그다음에 캘리포니아 에너지위원회가 주관하는 북미지역 항만 탈탄소화 사업에서 현대차가 참석을 했다 이렇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결국 수소 전기 트럭 이거 관련돼서 지금 이미 그 파트너사가 선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각 이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는 기업들하고 추진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현대차가 이 수소라는 단어를 꺼내두고 있지 않다. 그래서 수소라는 단어를 꺼내두고 있는 거고요. 그 수소차 그 우리나라 이제 나와 있는 모델 중에 하나가 넥소라고 하는 모델이 있는데 이게 네. 사실은 2세대 모델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거 출시 시점이 굉장히 지금 늦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25년도에 나온다라고 하는데 한 2주 전쯤 해가지고 일부 자동차 동호회 그다음 전문가 대상으로 해서 일부 외형하고 스펙을 좀 공개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무래도 인플루언서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또 시장에 전달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지금 이 수차 개발에 관련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4월 중순쯤에서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일본 도요타 아키오 회장을 만났습니다. 네. 둘 다 글로벌적으로 완성차 업체들 중에서는 수소차에 굉장히 진심인 기업들이거든요. 수소차 시장을 키워야 될 기업들이다 보니까 네. 이 두 개 수장이 만나서 결국 무엇을 이야기했거든요? 수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수소차 이야기를. 그러니까 수소 모빌리티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수소 관련돼서 무언가 지금 움직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더 투자의 아이디어로서 지금 생각해 볼 시점이기 때문에 수소 관련된 기업들이 워낙에 지금 오랜 기간 바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저점에 타신 상태에서 좀 관련 기업들의 이슈가 서서히 올라갈
그 흐름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분위기를 한번 타면은 또 좋은 종목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네. 그 수소 관련된 기업들은 이미 시장에 검색해 보시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좀 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근본적으로 수소는요 수차가 아니고요. 수소 어떤 경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수소를 하나의 예. 에너지원으로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지 단순히 수소 차만 볼 건 아니다라고 네. 다시 한번 또 개념 정리를 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도 기업 탐방 다녀오셨잖아요. 네. 기업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다녀온 기업은 이제 카이노스 메드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은 이제 바이오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파킨슨병의 정복자라고 제가 타이틀 달아봤습니다. 이 파킨슨병은 지금 글로벌적으로 치료제가 없습니다. 대부분 나와 있는 약들은 사실 치료제라고 하지만 완화제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제는 없다. 그냥 진행을 좀 이렇게 둔화시키는 정도 네, 현재 맞습니다. 약은. 네네. 그러니까 저 파킨슨병 결국 뭐냐면은 퇴행성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그렇죠. 질병이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완화시키는 정도의 예. 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글로벌 제약 기업들이 저 파킨슨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은 최근에 실패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 사례가 좀 많다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여전히 우리가 인류 역사로 봤을 때는 뭐 개척을 해야 될 시장이기 때문에 네. 지금 그 노력들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다 말씀드리겠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카이노스 메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KM89라는 이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이게 바로 그 뇌질환 치료제, 파킨슨병을 위한 치료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미국의 자회사가 미국에서 임상 2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상 2상을 좀 나눠서 진행하고 있는데 파트 1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건강한 사람 대상으로 그다음에 플러스 환자 대상으로 해가지고 각각 임상을 진행을 했고 지금 제가 탐방 갔던 그 시점에는 이미 지금 임상은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임상 데이터를 종합하는 단계에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상반기 중에 저 임상 2상 파트 1에 대한 결과를 발표할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카이노스 메드가 주가가 서서히 올라오는 것들은 아무래도 저 임상에 대한 어떤 결과, 이 기대치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회사에서 이야기하고 있기로는 이번에 우리가 임상 진행한 건 안전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임상을 우리가 진행해 왔고 부작용이 나온 환자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종합된 숫자가 나온 건 아니지만 뭐 임상은 거의 성공적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파트 1에 끝날 게 아니고 파트 2로 들어갈 거다. 파트 2는 뭐냐면 이제 소위 말하는 약효, 그 유효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임상했던 결과를 가지고 최적의 용량을 뽑아낸 상태에서 그거 가지고 파트 2 약효를 한번 확인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이를 위해서는 지금 자금은 역시나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지금 신약 개발하는 바이오 기업들이 금리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자금 조달이 쉽지가 않아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임상은 잘 되고 있는 상태에서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금 조달도 좀 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임상이 잘 되고 성공을 할 것 같으니 이걸 라이센스 아웃을 올해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다. 그러면 계약금 이런 거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다시 파트 2 임상을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라이센스 아웃이 안 나올 경우도 있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펀딩을 좀 받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펀딩을 받는 것까지도 우리가 같이 병행해 추진하고 있으니 결국 우리는 임상 이상 파트 2를 들어가겠다는 의지를 지금 내비치고 있어가지고 아마 그런 점들이 시장에서 관심을 좀 갖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여기가 2018년 정도에 상장이 되고 나서 한 많은 근방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코로나 때 팬데믹 때 그냥 막 3만 원도 한번 찍었군요. 그러고 나서는 맞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밀려왔는데 와 도대체 2020년, 2021년 상반기에 우리가 뭔 일이 있었죠? 대단하네. 네. 그때는 안 간 게 없네. 네. 가도 그냥 보통 가는 게 아니고 뭐 서너 배 아니면 뭐 10배. 와 참. 그때는 이제 주식 인구가 500만 주식 인구라고 했는데 지금 1,400만이니까 1,400만. 대거 들어올 때죠. 그러니까 수급의 힘이 있었을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악재로 봤던 코로나가 이제 단계로 끝날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있었기 때문에 예. 단계했던 거고 카이노스 매드만 놓고 볼 때는 그 즈음 상장을 했습니다. 기술 특례로 상장했기 기술 때문에 특례로? 아무래도 상장 이후에 굉장한 좀 퍼포먼스를 내지 않을까 그 기대치가 분명히 있었다. 그래서 아마 카이노스 매드가 그 당시 좀 주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대표님 뭐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또 애프터 서비스 차원에서 그동안 한번 또 탐방 기업 중에 한번 좀 언급해 주실 만한 종목
네, 예. 제가 지난주에 그 STO 관련된 기업들 봐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STO. 네, 제가 5월 나올 줄 알았는데 4월 30일 지난주 화요일 날 예.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갤럭시와 머니터리가 지금 나오지만 항공금융을 이제 기초자산으로 하는 STO 그 혁신 금융 규제 서비스, 보통 우리가 규제 샌드박스라고 하는데요. 저 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받았습니다. 저 지정을 받았다는 것들은 이제 저 항공금융을 상품으로 한 그 STO를 이제 발행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익히 알고 있기로는 그 법안이 통과가 되어야만 제도화 되어야만이 네. 상품화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제도가 그 법안이 만들어지기 전에 있습니다. 혁금이라고 하는 혁신금융인데 저거 지정을 받으면 가능한데 일단은 4월 30일 발표된 게 2개 기업이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개가 저 토큰 증권 관련된 발행이었고 그게 해당 기업이 갤럭시와 머니터리였고요. 갤럭시와 머니터리는 이걸 토대로 해서 이제 이쪽 사업을 키울 수 있는 물꼬를 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호재가 나온 거고 아마 몇몇 기업들이 향후에도 더 나올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네. 기업들도 우리가 지켜보시면서 STO 그 산업 자체는 지금 공부를 좀 할 필요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더불어서 더 많은 주식 정보 원하신다면 카카오톡 채널 크존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연휴를 마치고 돌아온 우리 시장은 이번 주 첫 거래일을 기분 좋게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미국의 고용 지표가 둔화되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재차 커지고 또 간밤 뉴욕장에서 엔비디아를 필두로 기술주가 랠리를 펼치면서 국내 증시도 힘을 받는 모습입니다. 지수부터 확인해보면 코스피가 현재 1.8% 오르면서 2,700선을 돌파했습니다. 현재 2,724선에서 전개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1.2%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875선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현재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현재 외국인이 사자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760억 원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과 기관이 현재 팔자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4,641억 원, 1,914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도 옮겨가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481억 원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745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은 미국에서 반도체 기업의 훈풍이 불면서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업종이 상승세 가장 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여기에 전선주를 필두로 한 전기 장비와 또 디스플레이 패널도 함께 힘을 내주면서 상승률 상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반면에 교육 서비스 그리고 복합 유틸리티, 방송과 엔터테인먼트가 현재 구간 큰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테마 종목별로도 시세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LED 장비 관련주 현재 좋은 흐름 기록 중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이면 애플이 드디어 새로운 아이패드를 공개합니다. 이번 아이패드 신제품에는 OLED 화면이 적용된 것이 가장 큰 변화 포인트인데요.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OLED 패널을 전량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죠. 이렇게 새 패널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인데 이에 따라 국내 디스플레이 관련주도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TSC가 3.13% 오름세 나타내면서 현재가 82,500원 지나가고 있고요. 이오테크닉스도 5.17%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가 244,5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TCK도 5.02%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 주성 엔지니어링과 프로텍도 모두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AI 챗봇주입니다.
지난 금요일장에 이어 오늘도 AR 관련주가 좋은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구글은 물론 동맹 관계인 오픈 AI와도 경쟁이 가능한 자체 거대 언어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죠.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에 투자를 늘리고 있어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종목별 시세 체크해보면 폴라리스 AI가 현재 12.43% 오르면서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가 3,035원 지나가고 있고요. SP소프트도 5.02% 오르면서 거래가 21,950원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스페타시스도 6.79% 올라갑니다. 현재가 41,650원이었고요. 폴라리스 오피스도 2.88% 오름세 나타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카 관련주도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TSMC가 미국 전기차 테슬라의 슈퍼컴퓨터 도조에 탑재할 차세대 반도체 칩 생산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죠. 테슬라의 도조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훈련하도록 설계가 돼 있는데요. 이렇게 테슬라가 자율주행차 개발을 위해 팔을 꽂고 나서고 있자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띠고 있습니다. 종목별 시세 확인해보면 현재 딥마인드가 9.38% 강세 흐름 나타내면서 현재가 3,270원이고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6.73% 오르면서 현재가 3,165원입니다. 또 인포뱅크는 2.08%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 오비고와 모트렉스는 소폭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 눈여겨볼 업종과 시장 등 전략까지 알아보는 오늘장 탑픽 시간입니다. 오늘은 크라우드에셋 김정훈 전문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3일 중국의 달 탐사선 창어 6호의 발사 성공 소식이 전해졌죠. 미국에 이어 중국과 일본 등 세계 각국의 우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주항공 산업 관련 업황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우주항공 세트는 3일 달 탐사선 창어 6호가 발사 성공하면서 미중일 우주 전쟁 패권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특히 이번 창호 6호의 경우에는 달 뒷면 샘플을 채취하는 것을 성공할 경우에는 세계 최초의 우주항공 기술 발전을 검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주항공 세트는 미국, 중국, 일본, 인도 외에 우리나라까지 이제 본격화되는 경쟁이 가속화됨으로써 관련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민간 기업인 스페이스X가 상업용 우주 발사체 사업과 위성 인터넷 사업, 스타링크를 운영하면서 민간 우주 산업의 강자로 상장 이슈까지 부각될 경우에는 우주항공 관련 섹터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달 또 27일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항공 전담기관인 우주항공청의 개청을 앞두고 현재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거든요. 지금 혹시 눈여겨볼 만한 종목과 탑픽도 혹시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주항공 세트는 또 하나의 이슈가 바로 이제 우주항공청이 27일 날 개청함으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우주 개발 및 산업 전반을 총괄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우주항공청에 예산돼 있는 연간 예산이 7천억 규모로 300명 규모의 우주 전문 외청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2030년 1차 발사체 그리고 2031년 2차 발사체, 2032년 3차 발사를 목표로 이제 기술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짐으로 인해서 본격적인 우주항공 세트의 어떤 실적 개선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우주항공 세트에는 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나 위성 그리고 로켓 엔진 많은 부품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 종목으로 보면 AP 위성, 우주 일렉트로 셀트레 AI, 인텔리안테크, 하나 시스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글과 컴퓨터, 탱커와 에어로스페이스 등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 중에서 AP 위성이 조금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시가총액은 약 2,700억 수준으로 위성 통신 단말기 개발 및 제조업체로 지금 대부분 해외 시장에 수출 중이고 인공위성 및 인공위성 부분에서 수요처는 국내 대기업 및 정부 연구기관으로 이번 우주항공청 개청 이후에 실적 개선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종목입니다. 특히 AP 위성은 아랍에미레이트 위성업체 프라야에 2003년부터 위성통신 단말기를 독점 공급 중에 있으므로
우주 프로젝트 본격화에 따른 실적 개선이 전망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3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124% 증가하면서 100억 원을 돌파하였고 올해 또 한 번 이제 최고의 실적을 달성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 가운데 유럽, 아프리카, 중동, 호주 및 우리나라, 일본을 포함해서 아시아 전역에 이동 위성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실적이 좀 가파르게 증가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격 매수보다는 오히려 20일 이동 평균선에서의 눌림목 공략이 좀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이번 주 첫 거래일입니다. 오늘 일정 초반 흐름 굉장히 강하게 전개되고 있는데요. 투자자분들을 위한 대응 전략도 세워주시죠. 네, 물론 이제 5월에 뭐 주식을 매도하라는 말이 있는데요. 어찌됐든 지금 미국의 경제 지표가 이제 둔화됨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좀 긍정적인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은 눌림목에서의 어떤 공략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 외에 낙폭과대 섹터, 특히 낙폭과대 종목들이 한 번에 반발 매수세로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중동 리스크가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 유가의 어떤 변동성 이러한 부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상승한 전력 전선 관련 섹터들은 변동성을 이용해서 조금 비중을 축소하는 이러한 전략과 또 전력 다변화 차변에서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특히 뭐 원전이나 풍력 이런 태양광 관련 섹터들이 조금 낙폭 과대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비둘기파적인 FOMC 결과 또 일본 외환당국의 개입에 치솟던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안정세를 찾으면서 시장의 우려를 덜어주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 이민혁 이코노미스트와 환율 시장 상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 연준의 추가 긴축에 대한 경계심이 진정되면서 지금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1,350원대까지 진정된 분위기입니다. 이런 환율 분위기 그대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달러 환율이 크게 내려온 이후로는 어느 정도 엔화 가치가 진정된 부분도 있겠지만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난주 FOMC 결과가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완화적이었다는 부분이 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우선 파월 의장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완전히 좀 차단하는 모습이었고 오히려 올해 중으로는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좀 내비치면서 좀 비둘기적으로 해석된 것 같고요. 또 지난주 발표된 미국 고용 지표가 모두 시장 예상보다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시장에서도 이제는 정말로 금리가 내려갈 수 있겠구나라는 라는 기대가 굉장히 커졌고 좀 이런 이유로 달러도 약해지고 환율도 내려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환율도 좀 이번을 기점으로 해서 그동안의 상승세를 좀 멈추고 이제는 좀 하락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번 달 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좀 위험 선호가 상당히 강해졌다는 점에서 아마 1,330원 수준까지도 하락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요즘 들어서 이제 외환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끄는 통화라면 이제 아무래도 일본 엔화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 엔화 가치가 하루에 3엔이나 엔화 가치가 올랐으니 환율 자체는 떨어진 거죠. 자, 지난주에만 2차례 정도 일본 정부가 외환 시장에 개입했다는 그런 어떤 시장의 추측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우선 아직까지는 일본 외환 당국의 개입 여부가 좀 공식적으로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우선 재무성도 계속 노코멘트로 일관하고 있고, 사실 시장 개입에 대한 공식 통계 자료도 뭐 월말에 발표되기 때문에 지난주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뭐 이번 달 말에나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입은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게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일본은행의 당좌예금 통계에서도 어느 정도의 개입이 발생했는지 대략적으로는 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당국에서 엔화 매수 개입에 나서게 되면 일본은행의 당좌예금도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지난주에 약 8조 엔 정도의 이제 당좌예금이 감소한 걸로 나타나서 아마도 지난주 월요일과 목요일 총 2차례에 걸쳐서 엔화 매수 개입이 있었지 않았나라고 추정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네, 뭐 시장의 예측이긴 하지만 정부의 개입이 엔화의 약세의 큰 흐름을 어느 정도 막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엔화 향방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우선 뭐 달러당 엔화 환율이 다시 160엔까지 오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되는데요. 우선 외환 당국이 본격적으로 좀 개입에 나선 부분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 달러 강세도 어느 정도 진정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 엔화 환율도 현재 수준에서 더 크게 오르지는 못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일본은행이 여전히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확실한 시그널을 아직까지도 좀 내비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역시나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기에도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되고요. 따라서 당분간 엔화 환율은 뭐 지금과 같은 150엔 초중반대에서 머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동안에 뭐 거의 환율이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자주 언급되지 않았던 중국 위안화인데요. 시장에서는 그동안 오히려 위안화 평가 절하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중국이 경제 부양하기 위해서는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평가 절하를 단행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소리였는데 막상 어제 우리 쉬는 사이에 달러 위안 환율이 많이 떨어지면서 뭐 지금 위안화도 강세. 어떻게 보면 최근 홍콩 증시, 중국 본토 증시 뭐 강한 거 하고 위안화 강세하고 좀 엮이긴 합니다만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위안화 쪽도 한번 우리 이코노미스트는 한번 짚어주십시오. 네, 우선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입장으로 갈리는 것 같아요. 우선 뭐 평가 절하를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뭐 최근 중국 물가 상승률도 워낙 낮고 뭐 소비도 안 좋다 보니까 뭐 평가 절하를 통해서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그 반대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뭐 위안화의 급격한 평가 절하가 뭐 시장 안정성이나 정책 신뢰성을 좀 훼손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두 입장 모두 일리는 있지만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중국 정부가 이제 단순히 경기 부양을 위해서 위안화의 급격한 평가 절하를 유도할 가능성은 좀 낮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 위안화가 약해지면 뭐 물론 인플레이션이나 수출 가격의 어떤 뭐 경쟁력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뭐 그 반대로 뭐 기업들의 외화 조달이 어려워지거나 좀 뭐 부채 부담이 커질 수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뭐 급격한 평가 절하가 발생하게 되면 뭐 외국인 자금도 동시에 급격하게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막 회복되고 있는 중국 증시도 좀 다시 고꾸라질 수 있어서 뭐 당국 입장에서도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더 많아지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앞으로 이제 정부도 뭐 어떤 급격한 평가 절하보다는 뭐 앞으로의 증시 흐름이나 뭐 미국 금리와 같은 어떤 대내적인 금융시장 여건을 좀 전반적으로 고려하면서 위안화의 완만한 약세를 유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은퇴를 앞둔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이 바로 돈 걱정입니다. 이게 뭐 제대로 준비하자면 끝이 없지만 그렇다고 또 손 놓고 있기에는 네.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큰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 특히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하신 분들의 이 노후 걱정은 조금 뭐 적지 않은데요. 자, 연금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미국에서는 연금 백만장자가 4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미국 연금 부자들의 비결은 무엇이고 또 한국 사람들이 투자할 방법은 없을지 오늘은 또 미국 변호사 존청 대표님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이거 오랜만입니다, 이거. 한 2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동안에 계속 뭐 미국, 한국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업무하셨을 거고. 그렇죠. 그 바쁜 와중에 또 유튜브도 찍으시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존청이지만 절대 청시가 아닌 정시라는 거. 그렇습니다. 정식. 네.
지금 대표님 지금 최근에 기사 하나 제목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한국인 5,500만 원 들고 은퇴할 때 미국인은 연금만 9억이다. 좀 허탈해지는 기사인데 미국에 연금 부자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상황이죠? 이게 뭐 여러 역사적인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기본적으로 정부 차원에서의 여러 세제상의 혜택, 이 은퇴 연금을 각자 준비하도록 권장하는 그런 프로그램인 거죠.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일 텐데 한국도 네.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국가 주도의 국민연금, 미국은 이제 사회보장제도인데 네. 안정성이라든가 연금의 고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뭐 불만 내지는 불안은 항상 있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 미국 차원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이 각각의 개별 경제 주체들인 개인 그리고 기업에서 이 은퇴를 대비해서 저금해 놓는 것을 장려한다라는 거죠. 이게 장려하는 방식은 당연히 세제상의 혜택을 제공하는 건데 각 개개인들이 우리나라의 IRP와 비슷한 성격이고 IRA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불입금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고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기도 하고요. 또 기업 차원에서는 또 각 기업들이 개개인들의 어떤 직원들을 위해 예. 이 은퇴연금을 준비해 놓는 것들을 또 세제상의 혜택을 주다 보니 이게 하나의 은퇴연금에 있어서 각 개개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불입금으로서 또 작동을 하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이게 자연스럽게 회사를 다니면 입사하자마자 이게 자연스럽게 이 나의 은퇴연금으로 들어가고 이게 주식시장에 투자가 되고 또 알다시피 미국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어쨌거나 안정적인 성장을 하다 보니 네. 이게 뭐가 닭이냐 뭐가 계란이냐를 얘기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게 반영이 돼서 이제 은퇴할 즈음에 있는 그런 연령대의 사람들이 충분한 은퇴연금을 가지고 은퇴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요즘에는 건물주보다 이 연금주가 최고다라는 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안정적인 노후 대비 수단으로 연금이 주목받고 있다는 건데 이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연금 부자라고 하면 뭐 어느 정도 기준이 있나요? 이런 것 같아요. 꼭 어떤 절대적인 금액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뭐 그것보다도 결국은 은퇴, 뭐 100세 시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은퇴 이후에 내가 죽을 때까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나의 현금 흐름을, 나의 퀄리티 오브 라이프라고 하잖아요.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그 현금 흐름을 확보해 놓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어떤 식으로든 확보가 된다 그러면 그때 이제 정말 은퇴 준비가 된 거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회전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금 부자라고 하는 것이 절대 금액으로서의 뭐 10억, 20억 이런 수준이라기보다는 내가 필요로 하는 그런 현금의 흐름을 확보할 수 있게 해주고 그게 또한 미국의 그런 여러 금융 상품을 통해서도 그런 것들을 달성 가능하게 도와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말씀 듣다 보니 벌써 이렇게 미국이 부러워지는 게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일부 직업군 쪽은 사실 은퇴 이후가 뭐 아무 걱정 없는 분들 있으세요. 연금 제도가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내 죽을 때까지 돈 나오는데 걱정 없지만 당장 국민연금만 하더라도 조금은 이제 일반 국민들은 좀 걱정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 부자라는 개념 뭐 말씀하신 대로 상대적이긴 합니다만 지금 이제 미국 사람들은 은퇴 이후에 어느 정도 평균적인 어떤 그 남아 있는 그 삶에 내가 돈에 쪼들리진 않는다는 차원에서 마음이 놓인다는 것이고요. 네. 예. 지금 그럼 연금 100만 장자가 4년 새 2배로 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미국에서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지금 뭐 한 13억 조금 넘는 거고. 그렇죠. 이 유독 미국에 이 연금 100만 장자가 많은 이유 앞서 설명은 하셨습니다만 조금 더 그 어떤 디테일하게 왜 미국이 이렇게 연금으로 걱정이 없는 나라가 됐나? 이게 걱정이 없다라고 하면 그건 좀 뭐 과하고 과한 하기야 또 홈리스 얘기겠습니다만. 보고 있으면 또 답답하기도 하고. 그럼요. 네. 다 개별 차이가 있겠지만 예. 이런 것 같아요. 국민연금, 사회 어떤 보장, 베너핏 네. 이런 것들은 국가 주도의 이 은퇴에 대한 연금 프로그램이라고 네, 한다면 네. 그걸 개별적으로 준비할 만큼 얼마나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느냐. 제도적 뒷받침. 이게 키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뭐 작년 재작년에 특히 이제 주식시장이 또 워낙 코로나 이후에 좋았구나. 워낙에 좋다 네, 보니까 네. 이 개개인들의 그 투자 구성을 놓고 보면요. 이 자산의 어떤 그 구성을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뭐 부동산이 아주 절대적으로 비중이 예.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경우는 이게 그렇지 않고 은퇴연금, 401k다, 401k다, 뭐 IRA라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그게 또 들어가 있는 곳이 주식시장이고 주식시장이 화랑을 보이다 보니 이 은퇴자들이 은퇴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자금이 준비되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겠죠. 지금 변호사님이 뭐 이제 퇴직연금
관련해가지고 401K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IRA는 들어봤는데 401K는 조금 단어가 생소한 것 같아요. 이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그 IRA는 우리나라의 IRP하고 같은 거죠. 그러니까 개개인들이 이제 근로 연령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해서 일정 금액까지는 이 소득 공제를 받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불입을 하고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건데 401K라는 건 이게 미국의 세법 조항의 401조 K 섹션을 이제 지칭하는 그런 표현이고요. 미국의 세법에.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게 1974년인가 그때 법이 개정이 되면서 예. 개인 차원만이 아니라 기업들도 이 기업의 종업원들을 위해 이러한 은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예. 종업원들로 하여금 그 급여의 일부를 이 프리텍스적 그러니까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불입금으로 쓸 수 있게 해주고요. 그 금액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거의 한 2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천만 원이 넘는 그런 수준인데요. 그게 될 뿐만 아니라 회사 차원에서도요. 이걸 같이 매칭해줘요. 그러니 이 종업원이 얼마만큼을 불입하면 회사에서도 그거를 매칭해서 불입하는 것을 강제하기도 합니다. 그럼으로써 그러면 저 종업원 입장에서는 일종의 베네핏을 누리는 추가의 거예요? 베네핏이죠. 추가 베네핏이네요. 당연히 이건 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정부의 의도는 종업원들이 불입을 많이 하고 불입을 많이 하도록 하는 유도책으로서 얼마만큼 하면 회사도 매칭해 주는 것을 네. 강제하고 네. 또 회사는 그에 따른 또 세제상의 혜택을 받고 세자상의 또 더 혜택을 나아가서 회사가 이 수입이 좋아요. 예. 그해 프로핏이 많이 났으면 예. 그걸 또 종업원의 그 402K 계좌에 넣어주게 하는 것들 함으로써 이게 자연스럽게 국가가 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개개인들의 은퇴 준비를 장려하게 된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401K 네, 지금 듣고 보니까 상당히 뭐 매력적인 제도이기도 하고 요 IRA 저기 정 대표님 저는 솔직히 IRA가 너무 헷갈려요. 저 학창 시절에 저 영국하고 북아일랜드 막 싸울 때 보면 그렇죠. 그 북아일랜드 그 무슨 무장 단체도 IRA였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또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바이든 때 이거 이 감축인지 인플레이션 촉진인지 모르겠습리다만 그렇죠. 이것도 IRA고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이 IRA는 뭐의 약자입니까 이게? 이거는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인디비주얼 리타이어먼트 어카운트. 특히 이제 작년에 네. 맞습니다.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네. 그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가 돼서 그 같은 용어가 되긴 했습니다만 예. 미국인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용어겠죠, IRA가. IRA가. 예. 요거 그러면 401K는 내가 불입하다 보니까 회사도 좀 넣어주고 그러면 요 IRA는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회사 차원에서 401K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있는데. 중요한 건 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미국의 회사 다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제도가 용어가 뭐냐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결국은 이 은퇴와 관련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일단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것은 불입금에 있어서 이걸 유도하고 장려하는 제도가 있는 것이고 예. 또 이게 불입된 금액을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은퇴를 위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거기서 또 키울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 한국에서 이 지금 영상을 보는 입장에서 주목할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래요. 지금 그러면 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미국 정부 은퇴 지원제도 한번 조금 더 알아보고 우리도 좋은 거는 좀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네. 이 연금뿐만 아니고 부동산하고 주식에 대해서도 자 비과세, 뭐 소득 공제 등 혜택을 준다고요. 우리는 지금 이 와중에 뭐 금투세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렇죠. 예. 이런 거죠. 그러니까 투자금을 마련하고 불입하는 데 있어서 유도하는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이고 네. 그러면 이걸 돌아서서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예. 대해서 또한 이것도 권장해야 되는 건데 대표적인 게 부동산이겠죠. 물론 주식에 대해서 투자하는 거는 우리 IRA 계좌에서 이 주식 계좌를 통해서 투자하는 게 있겠고 그 밖에도 결국 은퇴라고 하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어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굳이 현금 흐름에 걱정 없도록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을 달성하는 것이고 네. 그게 이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인 건데 미국은 이 임대부동산 시장이 결국은 이 현금 흐름, 임대 수입을 굉장히 집중해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예.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걸 더 적극적으로 권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가 임대소득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비과세되도록 해주기도 합니다. 이 말은 결국 투자 대상이 되는 자산의 그 감가상각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이 건물 비용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건물 비용에 대한 것이 또한 내 원금만이 아니라 또 이 모기지를 써서 이 부채를 써서 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 전체 금액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에 걸쳐서 감가상각을 하는데 미국 세법은 이걸 한꺼번에 감가상각할 수 있도록 네. 세금상의 혜택을 주거든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결국 내가 뭐 10억, 20억짜리 투자 부동산을 샀을 때 예. 상당 수준의 그 금액이 내가 바로 비용 처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내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실제로 부동산을 샀을 뿐이지 비용을 추가로 내가 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관리비. 네. 그럼에도 벌어들이는 임대소득이 이러한 감가상각비를 통해서 이 다 이제 과세 소득을 제로로 만들 수 있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보게 되는 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게 또 더 나아가서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항상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다른 부동산으로 또 갈아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또는 내 부동산의 자산 가치가 올라갔을 때 예. 언젠가 이걸 또 팔면 양도소득에 대한 부담이 예. 높지 않습니까? 예. 근데 미국에서는 이 부동산의 매각과 관련해서 임대부동산의 매각과 관련해서는 이걸 일정한 기준에 맞춰서 다른 부동산으로 대체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그 매각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이 과세를 계속해서 이월할 수 있게 되죠. 아, 그래요? 그러니 그렇다 보니 실질적으로 부동산과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라던가 또는 이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다 피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네. 이게 최종적으로는 이게 양도소득의 과세 2월이지 면제가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세금을 누적된 것을 내야 되는 거 아니겠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예. 그렇지 않은 것이 이분이 계속해서 은퇴 이후에도 예. 임대소득을 잘 받으면서 예. 이 해당 자산을 상속하게 되면요. 그간에 올라갔던 그 양도소득에 해당이 되는 그 가치가 이 자식들이 넘겨받을 때에는 그만큼이 스텝업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그 말은 내가 예를 들어 10억짜리 부동산을 샀는데 네. 이게 돌아가실 때 이게 50억이 됐다고 예, 쳐요. 예. 그러면 이 40억만큼에 대해서 양도소득을 내야 되는데, 내야 되는데. 미국 세법은 네. 이분이 이걸 그대로 가서 상속을 해주게 되면 네. 자식들이 받았을 때 이 원가가 예. 50억으로 스텝업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 예. 그 말은 이제 임대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네. 결국은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소득, 임대 소득이 됐건 양도소득이 됐건 이거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 개개인들의 입장에서 나의 은퇴 자금을 비과세로 확보하고 또한 투자 대상으로서의 부동산을 투자하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현금 흐름으로 나의 은퇴 소득을 만들고 이 또한 비과세인 그런 혜택을 누리고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가면서 뭐 안정적인 뭐 부동산 시장의 상승으로도 이어지는 것 같아요. 아니 변호사님 지금 굉장히 저는 충격적인데 방금 예를 드신 10억 정도의 부동산이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50억 정도 됐는데 이걸 갖다가 아들한테 넘겨줬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 40억 이거 엄청난 차익도 차익이지만 이 50을 갖다가 상속했을 때 거의 뭐 한 25억은 세금 나간다고 각오해야 될 판인데 그렇죠. 지금 그 아들이 50억으로 상속을 받았지만 취득 원가가 50억이라고 본다고요? 그렇습니다. 상속세 안 낸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조금 상속세, 소득세를 얘기하면 아. 수준을 넘어서는 게 되긴 할 텐데 네. 상속세는 물론 부담을 합니다만 하겠죠. 미국에서는 근데 혹시 보시는 분 중에 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상속세 면제 금액이 거의 한 우리 돈으로 개인당 150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실질적인 상속세 부담은 뭐 많은 경우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소득세와 관련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그렇습니다. 정말 그동안 누적된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예, 말하자면 이런 거죠. 어떤 분이 돌아가셨는데 상속되고 나서 그 해당 자산을 돌아서서 그 자식이 팔게 되면 이에 대한 양도세는 하나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다 미국의 얘기잖아요. 이제 뭐 우리나라 예비 퇴직자분들 당장 자금이 급하신 분들도 그러니까. 있을 거고 이제 네. 들으면 부러운 일이기만 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미국의 은퇴제도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나요? 물론이죠. 그래서 이게 앞서 얘기했던 뭐 IRA다, 401K다 이런 것들은 해당 사항이 없을 것이고요. 예. 그러나 방금 말씀드렸던 이 부동산에 있어서의 혜택 그리고 또 이것도 있습니다. 그 연금 어뉴이티라고 해서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항상 있었던 일이고 또 미국에서도 이게 굉장히 가끔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무리 내가 은퇴를 잘 준비했었어도 어느 순간 시장이 갑자기 크래시가 된다거나 이런 폭락하는 상황은 우리가 예견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또 대비하느냐. 특히 은퇴 연령에 있는 사람들이 그때 마침 찾아야 되는데
뭐 시장이 이렇게 뭐 폭락을 한다거나 했을 때 그런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은퇴 자금, 은퇴 연금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상품 중에는 뭐 한국에도 물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연금보험이나 생명보험의 형태에서 결국은 주식시장이 아무리 폭락해도 원금은 보호가 되는 그런 식의 투자 상품을 또 제공해줘요. 그래요. 그래서 결국 이게 선순환되는 것은 이러한 IRA 401k를 통해서 자금을 확보하고 일부에 있어서는 특히 내가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것들은 투자 대상으로서 뭐 생명보험이라던가 이런 그 어니티 상품을 대상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질문으로 돌아오면 결국 이러한 투자 상품, 부동산이 됐건 아니면 얘기했던 그런 이 어니티 상품들에 대한 것들은 한국에서도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예전에는 이 언더라이팅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예. 것들의 자격을 확보하는 것들이 좀 더 까다로웠는데 예. 이제는 뭐 외국인 투자자들도 뭐 한국에 있는 투자자들 뭐 마치 주식 투자를 할 때 뭐 서학개미에서 미국 주식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투자 상품에 있어서도 이러한 어떤 그 진행 과정에 있어서의 뭐 복잡한 부분이라든가 어려운 부분들은 상당 부분 상쇄가 됐고요. 없어졌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누릴 수 있는 혜택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청 대표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